일화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특집 이가혁 라이브 이가혁입니다. 체포 방해와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계엄 관련 첫 사법부의 판단입니다. 공수처 수사와 서부지법 영장 발부, 관저 체포 집행 등 윤 전 대통령 측이 수사기관이 불법을 자행했다 이렇게 주장해왔던 사항에 대해 법원은 모두 적법하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의 내란 반박 논리가 깨졌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재판부는 또 납득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반성하는 태도가 없다고 윤 전 대통령의 태도를 꼬집었습니다. 특집 이가혁 라이브 오늘 1심 선고 내용 자세히 그리고 알기 쉽게 정리해보겠습니다. 그럼 오늘 함께할 여야 해설위원 소개해드리고 백다 앵커의 브리핑으로 오늘 이슈 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판결을 선고합니다. 피고인 일어서십시오.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409일 만, 재구속 기소 후 181일 만에 윤석열 전 대통령 사법부의 첫 법적 판단을 받았습니다. 이런 정도의 행위로 대통령을 구속하는 것은 유치하다고까지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개전의정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함이 타당합니다. 특검의 징역 10년 구형에 재판부는 징역 5년을 선고했는데요. 최대 쟁점이었던 체포영장 집행 저지 혐의 유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통령 경호라고 하는 거는 아무리 과해도 지나친 게 아니다 보니까 대통령이 총 맞으면 선거 다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늘 실탄을 장전하고 있지 그냥 첫 발부터 실탄입니다. 정당한 경호를 주장했지만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윤 전 대통령. 구체적 양형 사유를 듣는 도중 눈을 질끈 감거나 한숨을 내쉬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네, 오늘도 역사적인 현대사의 한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오후 2시부터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 방해 사건 등 1심 선고. 물론 지난번에 사형이 구형된 내란 사건, 본류 사건에 대한 1심 판단은 아닙니다. 그 이외에 부수적인이라고 표현하면 조금 무리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관저 체포를 방해했다. 국무회의 전에 심의권을 침해했다. 이런 여러 가지 혐의에 대한 판단이 오늘 나온 겁니다. 공소사실 대부분이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징역 5년이 선고됐습니다. 실시간으로 중계됐습니다. 선고 장면 일부를 보여드립니다. 피고인은 대통령으로서 누구보다 헌법을 소화하고 법 질서를 준수할 의무가 있는데도 도리어 헌법과 관련 법령에서 대통령의 독단과 권력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규정한 절차적 요건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였으므로 이는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키고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범행 내용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합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고 있지 아니합니다. 이와 같은 점들에다가 당시 대통령이었던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훼손된 법치주의를 바로 세울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더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다음과 같이 판결을 선고합니다. 피고인 일어서십시오.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예, 먼저 두 법조인께 의견을 여쭐게요. 오늘 1심 선고 징역 5년형이 나왔습니다. 조윤삼 위원님, 일단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셨는지 총평을 좀 들어볼게요. 일단 특검이 주장했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행위라든가 국무위원회 심의 의결권을 침해한 행위, 비합헌 기록 삭제 지시라든가 아니면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과 폐기와 관련된 각 대부분의 공소 사실이 인정이 되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재판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증거 능력을 인정을 하고 판단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핵심적으로 봤을 때는 그동안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는
체포영장을 공수처가 발부받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적법하지 않다라는 주장을 반복적으로 해왔었는데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재판부의 첫 번째 판단이 나왔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주목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국무위원회의 그 심의 의결권에 관해서도 사실상 그 대통령의 권력 남용과 오용을 막기 위해서라면 더욱더 이 부분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기 때문에 추후에 있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각종 재판에서 이 부분이 충분히 참고가 될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죄질이 매우 나쁘다. 그리고 반성의 여지도 없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형량이 징역 5년이 선고됐다는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물론 법원의 판단은 존중이 되어야겠지만 무척 아쉬운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송영훈 위원님. 일단 총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아직도 성장통을 겪고 있는 한국의 대통령제가 더욱더 성숙해지는 계기가 되는 그런 판결이 되었으면 합니다. 미국은 1789년부터 대통령제를 했죠. 그러니까 237년에 달하는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만 우리는 민주화 이후로 기산하면은 6공화국의 대통령제는 만 37세, 한국 나이로 39입니다. 그리고 그동안에도 계속 수많은 성장통을 겪어오고 있습니다. 오늘 선고된 판결이 한국의 대통령제가 어떻게 유지되어야 하는 점에 있어서 몇 가지 중요한 그 포인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 예를 들면은 국무회의는 어떻게 운영돼야 하는가, 모든 국무위원에 대해서 소집 통지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대통령실에서 생성된 문서는 대통령 기록물로서 어떻게 취급되어야 하는가, 또 대통령도 수사하는 것은 헌법상 제한되지 않는다. 또 대통령실이 군사시설이라고 하더라도 내란과 같이 재임 중 소추가 가능한 범죄 혐의에 관해서 적법하게 발부된 체포영장이 있다면 그 군사상 시설 안에서도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것은 적법하게 가능하다. 그리고 대통령 경호처의 경호 인력들이 사병화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중요한 포인트들을 제시한 판결입니다. 이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어떤 사법적 책임을 묻는 것은 다음 달에 있을 그 12.3 비상계엄 관련 1심 본류 재판에서도 이루어지겠습니다만 예. 우리가 이 문제를 개인화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대통령제가 더욱더 완성되어가는 과정으로서의 의미를 짚어볼 필요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 아까 본류라는 표현 하셨는데 사실은 이제 8개 재판 중에 가장 첫 번째 선고가 나온 것이고요. 특히 다음 달 2월 19일에 있을 지난번 특검이 사형을 구형했던 내란 1심 선고를 가늠하는 데 있어서 어떤 가늠자가 되는 데 오늘 의미가 있다 이런 평가가 나옵니다. 김진욱 위원님. 다음 달 19일 내란 1심 선고를 이번에 어떻게 좀 비춰보셨어요? 오늘 결과를 받아들이시고. 그동안 그 윤석열 피고인 측에서 예. 주장했던 어떤 이 비상계엄의 정당성 이 부분을 가늠해 볼 수 있는 몇 가지 중요한 이슈들이 오늘 이제 1차적인 판단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좀 전에 송영훈 대변인께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예를 들면은 이 그 비상계엄의 국무회의가 과연 정상적으로 절차적으로 하자가 없게 진행이 되는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예. 명확하게 하자가 있었다. 모든 국무위원에게 연락을 취하지 않은 소집을 하지 않은 것은 그 위원회가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다라는 부분을 명확하게 했던 부분이 있고요. 또 그 공수처의 수사가 과연 이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가능한 것이냐, 그리고 그를 통해서 대통령을 체포하고 또는 기소하고 재판에 이르게까지 하는 이 모든 일련의 행위들이 예. 정말 가능하지 않다라고 주장하는 윤석열 피고인 측의 주장을 오늘 백대현 부장판사는 그렇지 않다. 모든 부분이 가능한 그런 정상적인 이 절차에 따라했다라는 부분을 얘기했고요. 마지막으로 체포와 관련해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수사 권한이 없는 공수처가 수사를 하고 그래서 체포영장을 발급받고 그리고 그것을 집행하는 모든 과정이 문제가 있다라는 윤석열 피고인 측의 주장을 예. 다 그 무력화시키는 그런 이제 판결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다음 달 내란 그 우두머리 혐의의 선고에 있어서 오늘 이 그 재판부의 결정이 상당히 중요한 미리 보기 또는 예고편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세히 하나하나 또 뜯어 볼 텐데요. 우선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측 법률 대리인단이 오늘 사건에 대해서는 다음 주 초중반쯤에 항소장을 제출할 계획이 있다 이렇게 밝혔고요. 내란 특검에서는
오늘 선고와 관련해서 판결문 분석을 통해서 법원의 양형 그리고 일부 무죄 사유를 정밀하게 검토할 예정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일단 윤 전 대통령 측은 다음 주 초중반쯤에 항소장 내겠다 이렇게 밝혔네요. 그리고 오늘 선고 기일 끝나고 나서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도 카메라 앞에 서서 재판부를 비판하는 듯한 발언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 논리가 그대로 유지된다면 향후 어떠한 대통령도 위기의 상황에서 결단을 내릴 수 없게 되며 통치행위는 언제든지 사후적으로 범죄로서 재구성하게 될 위험에 놓이게 됩니다. 이 사건의 피고인은 개인 윤석열이기 이전에 국가 원수였습니다. 정치화해서 지금 판결을 내린 점에 대해서 강력한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예, 한마디로 국가 원수의 정당한 통치 행위였다 이런 주장을 계속하고 있는 건데 김윤영 의원님 어떻게 보셨어요? 대통령의 권한은 헌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권한을 행사하려면 적법 절차에 따라서 행사한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저는 윤 전 대통령 변호인 측의 논리를 크게 동의하지 못하겠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오늘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정치화된 판결이라고 주장하는 거에서 많은 국민들이 동의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때까지는 윤 전 대통령 측에서 특검의 특검에 대해서는 정치적 편향성을 많이 주장을 해왔는데요. 그 부분 어느 정도 동의할 수 있는 국민들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특검 자체가 출범 당시에 편향적인 그러니까 즉 국민의힘이 배제되고 오롯이 야당으로만 구성되어서 출범을 했기 때문에 예. 그 부분에 있어서 지적은 충분히 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특검이 수사 과정에서 특정 사안을 덮는다든지 행태를 보였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정치화를 주장할 수는 있겠지만 이번 재판부 같은 경우는 민주당이 추진한 내란 전담 재판부도 아니고요. 무작위 배당이 되는 재판부이기 때문에 절차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런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정치화라고 주장하는 건 전 대단히 좀 국민들께 납득하지 못하는 주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나아가서 저는 오히려 윤 전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이 문제를 풀어나가고 있다고 보는 점이 오늘 윤 전 대통령은 직접 출석했지 않습니까? 예. 과거 두 전직 대통령은 형사재판에서 출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윤 전 대통령이 저렇게 출석했는 이유는 본인이 저 지지층에게 오늘 어쩌면 유죄가 나올 수도 있고 형량이 나왔을 때는 지지층이 실망해서 이탈될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이탈 상황을 방지하고자 본인의 굳건함을 보여주고자 전 출석했다고 봅니다. 오히려 정치적인 행위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속 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정치 투쟁을 하지 마시고 사법 투쟁도 하셔야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오늘 재판부의 판단에서 다음 달에 있을 내란 사건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중요한 단서들이 있습니다. 하나씩 자세히 좀 짚어볼게요. 일단 지난해 1월 15일, 오늘이 1월 16일이니까 1년하고 하루 전입니다. 공교롭게도 날짜가 이렇게 됐네요. 윤 전 대통령이 공수처에 체포가 됐습니다. 그때 저도 특보로 전해드리고 있었는데 체포가 되고 나서 언론에 한 영상이 공개가 됐어요. 보시죠. 안타깝게도 이 나라에는 법이 모두 무너졌습니다. 이런 불법이 자행되고 무효인 영장에 의해서 절차를 강압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보고 정말 개탄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 기억나실 겁니다. 뭔가 공식적인 방송용 카메라로 딱 태극기 앞에서 찍은 게 아니라 뭔가 급하게 촬영한 듯한 그런 3분짜리 대국민 메시지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불법이 자행됐다는 게 어떤 내용이냐면 공수처가 내란 수사건이 없는데 수사를 하고 있고 관할이 아닌 서부지법의 영장을 발부받아서 그 불법 영장을 들고 경호구역인 관저에 들어와서 집행하려 했다. 다 불법이다라는 주장을 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다 재판부는 적법하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송영훈 의원님. 공수처에 내란 수사건이 있다라고 판단한 것 그리고 서부지법에서 영장 발부받은 것도 적법하다고 하는 거 이거 어떤 논리로 그렇게 된 겁니까? 이 부분은 이제 사법적으로도 예. 그리고 우리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의미가 큰 부분이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그동안의 과정을 쭉 돌이켜보면 2024년 12월 30일에 공수처가 이른바 1차 체포영장을 발부받았을 때 예. 그 당시부터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공수처는 수사권이 없다라고 주장하면서 그 체포영장의 적법성을 부인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1차 체포영장 그리고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들이 법률상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신청했던 이른바 체포영장에 대한 이의 신청
법원에서 기각 결정이 나왔죠. 예. 그리고 그 이후에 2차 체포영장, 또 체포 집행 이후에 체포 적부심, 그리고 구속영장 발부에 이르기까지 적어도 5단계에서 법원은 일관되게 공수처가 수사권이 있고 그다음에 체포영장을 발부를 해주고 그것이 적법하다는 것을 확인을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계속 그것을 부정해 왔는데 오늘 선고된 판결로서 법원의 본안 판결 중에서는 최초로 예. 이 공수처 수사권의 적법성이 확인된 것입니다. 사실은 그 당시에도 저 같은 사람들은 방송에 나와서 많은 비판을 직면하면서도 공수처에는 수사권이 있다. 라고 법률에 근거한 해설을 했었습니다. 예. 그러나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광범위한 사회적 선동이 있어 왔고 그것의 영향으로 인해서 작년 1월 19일에 서부지법 난입사태라고 하는 우리 사회에서 2번 다시 없어야 될 불행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예. 그런데 오늘 이 판결로서 결국 그 당시에 법원에 침입한 분들도 사회적 선동으로 인해서 그렇게 한 것이었다라는 것이 밝혀진 셈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윤 전 대통령도 여기에 대해서 어떤 책임 있는 입장 표명이 있어야 됩니다. 당시에 젊은 청년들을 포함해서 그 법원에 난입한 많은 분들이 본인의 인생이 굴절되지 않았습니까? 예. 피고인 상당수는 실형을 선고받아서 지금도 구속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직 대통령이 저렇게 적법한 수사권을 부정하는 주장을 하지 않았다면 그런 불행한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윤 전 대통령이 법원의 판결이 나온 시점이니만큼 예. 이제라도 본인의 어떤 그 책무를 좀 이행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송 의원이 말한 것처럼 영장 발부도 뭐 서부지법도 관할도 아니고 그리고 공수처가 나를 체포하는 것도 다 불법이었다라고 그 작년 1월의 상황을 주장했잖아요. 영상으로 저희가 보여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명백하게 그게 반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윤석열 피고인이 당시 그 전 대통령 입장에서 이것이 다 모든 것이 불법이다라고 얘기했지만 그 모든 것이 다 적법했다라는 것이 오늘 법원의 법적 판단입니다. 그리고 오늘 백대현 부장판사의 이 그 논리 전개 흐름이 매우 명쾌합니다. 그리고 아주 구체적으로 논리가 전개가 되어 있어서 왜 이것이 합법적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달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명확하게 판결이 나왔는데 예. 저는 지금 윤석열 피고인 측의 방어 전략이 상당히 문제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모든 것이 그 불법이었기 때문에 애초에 이 재판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라고만 주장을 했지 실질적으로 그와 관련된 아주 구체적인 내용들에 대해서는 전혀 변호 전략을 쓰지 못했고 거기에 어떤 정치 선동과 같은 그런 메시지들을 자꾸 이 변호인들이 내면서 오히려 재판부가 뭔가 이것에 대한 이 개전의 정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을 만들었다. 그래서 오히려 이 지금 이 윤석열 피고인 측의 재판 이 방어 전략이 예. 오히려 본인들 스스로의 함정으로 빠져들어간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해 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방어 전략의 근간에 어떻게 보면 흔들리는 오늘 재판부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백대현 부장판사 체포집행 방해 혐의와 관련해서는요. 공무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은 경호처 소속 공무원들에게 공수처의 영장 집행에 대해서 더욱 강경한 입장을 피력하면서 영장 집행에 대비하여 차벽 및 윤형 철조망 설치, 인간 스크럼 훈련, 총기 배치와 위력 순찰을 지시하였습니다. 이러한 업무들은 경호 업무와 관련 없는 것이므로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은 직권을 남용하여 경호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하여 피고인이 김성훈 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과 공모하여 경호처 소속 공무원들에 대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사실도 인정됩니다. 이 부분 피고인에 대한 직권 남용 권리 행사 방해 공소 사실도 유죄로 인정됩니다. 조현삼 위원님, 제가 쉬운 말로 여쭙게요. 작년 1월 초에 그 한남동 관저 저희도 뉴스특보 전해드렸는데 그때 공수처 그리고 공수처의 지원 요청을 받은 경찰이 들어가서 집행하려고 했는데 철조망 화면에 등장하고 장갑차 등장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거 다 불법이라고 지금 판단을 한 거죠? 그렇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만약에 경호처가 정당한 그런 공무 집행을 했다라고 한다면 뭐 위력 순찰이든 뭐든 다 가능했겠죠. 사실 경호처 입장에서는 대통령 현직 대통령을 보호해야 될 중요한 책무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이 사건의 경우에는
적법하게 발부된 체포영장이 있는 겁니다. 체포영장에 기해서 공수처가 이를 집행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이런 위력순찰과 관련된 각종 공무집행의 그런 혐의가 인정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번 영장 집행 과정에서 나왔던 경호처의 이런 행위 자체에 대해서 예.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이 책임 없는 일을 하게 만들었다라는 부분을 인정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대통령이니까 공수처, 경찰 들어도 우린 막아야 돼라고 했던 일부 경호처 직원들 간의 그런 주장이나 또는 이거 불법이니까 기각될 거야라고 했다고 밝혀진 대통령의 그런 지시 이런 거는 다 근간인 체포영장이 적법했고 집행이 적법했기 때문에 다 깨지는 거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수처의 체포영장 청구 한번 시간을 되돌려 볼게요. 2024년 12월 말이었습니다. 공수처가 서울 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했고 발부가 됐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왜 서부지법이냐라고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주장했지만 그거 오늘 깨졌습니다. 그리고 1차 체포영장 집행 새해가 밝고 3일 지나서 이렇게 됐는데 불발이 됐고요. 1월 15일 2차 체포영장 집행이 됐을 때 사상 첫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체포가 됐습니다. 그리고 앞서 제가 보여드린 불법의 그 영상을 윤 전 대통령은 언론에 배포했죠. 그런데 어제 JTBC 단독 보도가 있었습니다. 공수처가 긴급 체포를 시사한 2024년 12월 11일부터 윤석열 당시 대통령실의 경호처는 긴급 체포가 집행될 때 현장 대응 방안이라는 것을 검토했던 겁니다. 이 문건을 보면요. 체포영장 집행은 제한하기가 어렵다. 형사소송법 조항으로 봤을 때 제한이 불가하다라고 이미 이렇게 판단을 했다는 거예요. 김인영 의원님, 알고 있었어요. 오늘 1심 판단과 비슷한 분석을 한 거예요. 공수처가 영장 집행을 하려고 하면 우리가 못 막아라고 이미 그때 경호처는 판단한 거네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예. 오늘 재판에서는 비상계엄이 적법하지 않았다가 가장 중요한 판결 내용이었을 거라고 봅니다. 예.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경호처의 사병화에 대해서 재판부가 어떻게 판결 내릴지가 굉장히 유심 있게 봤었습니다. 예. 그 이유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체포 저지 과정에서 경호처를 사병화하는 게 너무 뚜렷하게 보였습니다. 그 결과 경호처는 국민적 신뢰도를 굉장히 잃어버렸죠. 사실 경호처는 우리나라에 반드시 필요한 조직입니다. 우리나라는 분단 국가이기 때문에 경호처처럼 군과 경찰을 통솔할 수 있는 기구가 반드시 필요한 조직인데 지금 이 상황에서 경호처에 대한 존재가 과연 필요한가라는 의구심을 가지는 국민도 많아졌습니다. 사실 경호처는 오욕의 역사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 경호처는 국민께 신뢰를 가지기 위해서 굉장한 많은 노력을 해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경호처를 사병함으로써 그 신뢰도 오랫동안 신뢰를 쌓아온 노력이 물거품됐다는 점에서 저는 굉장히 개탄스러웠고요. 더 나아가서 또 한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은 거는 이번에 경호처에 관련돼서 국민들께서 굳이 알 필요 없는 어찌 보면 국가 기밀적인 사안들이 너무 많이 노출되었습니다. 경호처가 운영하고 있는 기동타격대 CA팀이라든지 아니면 예. 33 경비단 이런 경비단이 운영되고 있다는 내용을 사실 그건 알면 안 되는 내용이거든요. 국가 기밀 사항이기 때문에 알면 안 되는 내용인데 너무나 많이 노출되었고 경호관들이 가지고 있는 화기라든지 아니면 경호 전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노출되어서 앞으로 이 경호처가 다시 재건하고 더 나아가서 국민적 신뢰를 받는 게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추후에라도 다시 한번 사죄의 의미를 국민에게 밝히는 게 더 나아가서 자신의 명명에 따라서 불필요한 오해를 받게 된 경호처에 대해서도 충분한 사과의 입장을 밝히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오늘 백대현 재판부가 경호처 공무원들을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사실상 사병화했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체포영장 집행을 막으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막으라고 종용했어요. 그러니까 불법을 강요했다라고 재판부는 명확히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직권남용 부분이 되는 것인데 경호처에게 나를 체포하지 못하도록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가지지 말고 무력을 필요하면 무력을 사용해서라도 막아라라고 얘기하는 것. 이미 그 전에 경호처는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체포영장이 집행된다면 이걸 막을 수 없다라는 걸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경호처장,
경호차장, 나중에 이제 직무 대행이 되었습니다만 경호본부장 이런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나를 지키기 위해서 법을 위반해도 좋다라는 식의 어떤 그 지시 행위가 명확하게 있었다라는 것이 오늘 재판부의 판단이고요. 그 판단에 의해서 지금 이 대통령의 경호처가 본인의 직무와 무관하게 그 대통령 개인을 위한 사병의 역할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다라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도 무거운 책임을 물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우리 일화 가족 여러분께서도 작년 1월 초 뉴스특보로 보셨던 그 한남동 관저 앞에 그 난리 법석 그 상황. 왜 공수처가 적법한 영장을 집행하려고 하는데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이게 잘 안 되고 있지? 라고 의구심을 품으셨던 것. 불법이라고 오늘 1심 판단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막아서는 안 됐다. 적법한 영장 청구와 발부였고 아무리 대통령 관저여도 그렇게 발부받은 건 집행이 돼야 된다라고 오늘 판단이 나온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의문점이 있었던 것. 12월 3일 계엄령 선포 전에 있었던 국무회의 관련해서입니다. 법적으로 따지면 국무위원들의 즉 총리나 장관들의 심의 의결권을 침해했느냐 안 했느냐인데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유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일부 유죄인 이유는 늦게 도착해서 참석하지 못한 2명에 대해서는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라는 게 일부 무죄로 보이고요. 나머지 상황, 그러니까 전체 국무위원을 모두 연락을 돌려서 소집 통지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심의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송영훈 의원님. 그러니까 국무회의 아무리 급해도 모든 국무위원들에게 다 착실하게 연락을 돌린 다음에 다 소집해야 된다는 게 기본 원칙이라는 거죠. 원칙적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는 의미의 판결로서는 최초의 판결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제가 앞서 서두에도 한국의 대통령제가 성장 발전하는 과정에 있다는 취지의 말씀을 드렸는데 예.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국무회의를 소집할 때 국무위원 전원에게 반드시 소집을 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은 국무회의 소집권자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가 된다. 라고 하는 최초의 판결이거든요. 다만 이 사건에서는 한번 이면을 짚어볼 필요도 있습니다. 사실 법논리적인 측면으로 보면은 재판부가 판단한 것처럼 국무회의 소집 통지를 받지 못한 국무위원들이 권리 행사를 방해받았다 이렇게 볼 여지도 있을 겁니다. 예. 그런데 저는 한편으로 실질적으로 보면 영문도 모르고 국무회의를 한다는 명목으로 그 12월 3일 밤 10시경에 대통령실에 불려온 국무위원들이 어떻게 보면은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받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을 하기 위한 어떤 일종의 요식행위로서 국무회의를 개최하면서 그 자리에 참석한 국무위원으로서 기록을 남기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었겠습니까? 물론 이제 이상민 행안부 장관처럼 내란 주요 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되어 있는 국무위원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국무위원들, 예를 들면은 송미령 농림부 장관이라든가 이런 인사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그런 경우가 오히려 역으로 직권남용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법원에서는 향후에 이런 판단이 유지가 되어서 연락을 받지 못한 국무위원들에 대한 그 심의권을 침해했다 이렇게 판단을 할지라도 아마 역사적인 관점에서는 그 국무회의에 영문도 모르고 불려온 국무위원들에 대한 일종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내지는 강요가 있었다. 예. 이런 평가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데 이 국무회의에 모든 국무위원을 소집 통보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이렇게 주장했었거든요. 밀행성 그리고 긴급성 그러니까 이거 좀 조심조심 했어야 되고요. 그리고 빨리 좀 불러서 결정해야 되는 상황이 있었어요라는 게 밀행성 그리고 긴급성이라고 하겠죠. 그런데 조윤선 위원님, 이거 헌법상의 예외 규정이 없다라고 오늘 재판부가 판단했습니다. 그렇죠. 우리 법률에 따른다고 한다면 관련 내용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예. 국무위원들 심의와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재판부가 판단을 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오히려 밀행성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의 국무위원들을 소집을 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견을 듣는 것이 더욱더 적절하지 않았냐라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으로 보여지고요. 오히려 특정 국무위원들만 부르는 것 자체가 예. 차별성이 없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그런 긴급성과 밀행성을 위해서 특정 국무위원들만 소집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한다면 그 부분을 제대로 소명하고 입증을 해야겠죠. 그렇지만 그런 소집되지 않은 국무위원과 소집된 국무위원 간의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도 재판부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고요. 예. 국무위원들의 이러한 심의권과 의결권을 침해한 것으로 일단 판단을 받았기 때문에 추후에 있을 내란
내란 수계 사건이라든가 그런 각종 재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선제적인 그런 판단을 받았기 때문에 다른 형사 재판에도 이 부분이 충분히 반영이 되거나 고려될 여지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오늘 백대현 부장판사가 말한 내용 중 이 부분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대한민국 헌법 및 개헌법에서 개헌 선포에 관하여 국무회의 심의를 특별히 명시하는 것과 같이 이와 같은 위험성을 가진 대통령의 국가 긴급권 행사의 오남용을 막고 그 독단을 견제하기 위함으로라고 했고요. 그래서 평시의 국가 현안에 관한 국무회의에 있어서 보다 국무위원 전원의 의견을 더욱 경청하고 신중을 기하였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평소보다 이런 뭐 대통령 긴급권 그러니까 뭐 계엄령 선포 이런 거 할 거면 밀행성 긴급성이 아니라 더 착실하게 소집 통보해서 더 신중하게 경청하고 논의해라. 이렇게 오늘 아예 좀 선언을 한 거네요. 그렇습니다. 오늘 재판부가 이런 얘기를 했죠. 이 계엄이 국민 전체에게 미칠 영향이 정말 심대할 수밖에 없다면 예. 각 부의 장관들, 국민 민생들을 챙기고 있는 각 부에서 그보다 면밀한 검토하고 이것을 계엄을 할지 말지에 대한 심의를 충실하게 해야 하는 부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이 사실상 생략되거나 매우 간소화됐다라는 측면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 문제 제기를 한 것이고요. 지난번에 윤석열 피고인이 이런 말을 했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 자리에서 국무위원들이 나를 말려줬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었는데 예. 만약에 정상적으로 국무위원들이 모두에게 통보가 되었고 그 국무위원들이 정상적 국무회의를 통해서 심의 의결을 진짜로 제대로 할 수 있었다면 아마도 몇몇 사람들이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국민 민생에 정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재고해 주셔야 되겠습니다라는 메시지를 강하게 낼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 그러지 못했다라는 거. 그리고 본인이 국무위원회를 소집해 놓고 인원수가 맞았다라는 이유로 나는 이제 저기 비상계엄 발동하러 갑니다라고 하고 한 불과 몇 분 만에 수분 만에 그 자리를 이석하고 가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이런 행위들은 오히려 국무위원들이 충실하게 심의 의결해야 하는 권한을 침해했다 이렇게 봐야 된다 이런 판단인 것 같습니다. 예. 쉽게 말하면 국무위원 전원이 아니라 일부에게만 소집 통보를 하고 그 일부만을 가지고 의결을 한 것은 위법하냐 안 하냐에 따라 그 판단은 위법이다. 그러니까 유죄가 오늘 인정이 된 겁니다. 송영훈 의원님, 저희가 지금 방금 자막으로 좀 보내드렸는데 이 내용이 좀 궁금합니다. 국무회의 소집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공소사실 실현의 전 단계다라고 표현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윤 전 대통령 측이 이거 이중 기소다라는 걸 주장한 것에 대해서 판단하면서 말을 했는데 그럼에도 이 문장 자체가 그러니까 국무회의 소집은 내란 행위의 전 단계다라고 표현한 것 이거는 내란 선고에도 좀 유의미하게 해석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다기보다는 예. 지금 법원은 2025 고합 129 사건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12.3 비상계엄 관련 본류 사건이라고 부르는 사건, 그 사건과 어떤 선고의 영향을 서로 주고받지 않도록 그렇게 판결문에서 중첩되는 부분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으로 보입니다. 예. 왜냐하면 특히 변론 종결하는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 측에서 이것은 12.3 비상계엄의 적법성 여부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 사건의 판결을 지켜보고 선고해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주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주장을 배척하면서 오늘 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왜 법리적으로 타당한지를 설명을 한 겁니다. 제가 좀 더 알기 쉽게 풀어드리면 예. 이 내란이라고 하는 것은 개념적으로 폭동을 수반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폭동 과정에서 발생하기 마련인 폭행이라든가 혹은 뭐 손괴라든가 이런 것들은 별도의 범죄를 구성하지 않습니다. 전부 다 내란죄에 흡수된다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런데 내란이라고 하는 것은 국무회의를 소집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만 저지를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국무회의 소집 과정에서의 직권남용과 같은 행위는 법리적으로 내란죄에 흡수되지가 않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별도의 범죄를 구성할 수 있고 선고도 그 비상계엄의 적법성 여부와는 별개로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점을 오늘 재판부가 설명하면서 공소사실 실행 전 단계의 일이고 따라서 내란죄에 흡수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를 풀어서 설명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요. 다음 주 수요일에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사건에 대한 1심 선고가 나옵니다.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 사건도 윤 전 대통령의 그 본류 사건인 그 내란
그 사안과 상당히 연관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역시 한덕수 전 총리 1심 선고도 가늠자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윤영 의원님. 그러면 오늘 이 선고 내용도 한덕수 전 총리 선고 내용의 어떤 가늠자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 얽혀 있네요.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제가 법률가는 아니지만 얼핏 봐도 한덕수 총리가 지금 받고 있는 혐의로 봤을 때 비상계엄 선포 방조죄 그리고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및 부서에 대한 방조죄 혐의 폐기죄도 있고요. 그리고 예. 더 나가서 윤석열 전 대통령 헌재 탄핵 심판에 나가서서 증인으로서 위증했던 죄가 있습니다. 위증죄 같은 경우는 한덕수 전 총리가 사실을 인정했고 지금 오히려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나머지 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본인은 억울하다는 식으로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오늘로써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국무회의는 불법이라는 게 입증됐지 않습니까? 판결이 났기 때문에 한덕수 전 총리 입장에서는 본인의 구형이나 더 나아가서 판결에서 굉장히 불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겁니다. 어떻게 보면 한덕수 총리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가장 큰 차이는 한덕수 전 총리는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건데 그거 말고는 양형받을 수 있는 요소가 전혀 없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앞서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백대현 재판부를 정면으로 비판하는 목소리도 들려드렸는데 윤 전 대통령 측이 반발하는 배경에는 백대현 부장판사의 단호한 진행 태도도 있다 이런 분석이 있습니다. 관련 발언 들어보시죠. 내란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대통령의 이 판단권이 존중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 계엄 선포 자체가 뭐 내란에 해당하는지 불법인지 이 부분은 이 사건 공소 사실의 쟁점은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공판 종결합니다. 다음 기일은 없습니다. 오늘 중이라도 가져오실 수 있으신가요? 예, 증거 신청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겠습니다. 문서 송부 촉탁 신청에 대해서 아직 모두 도착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두 취소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재판부가 총 징역 5년을 선고하니까 윤 전 대통령은 입술을 살짝 깨물었을 뿐 굳은 표정에 큰 변화는 없었다. 이게 언론 보도에 나온 당시 스케치입니다. 김진욱 의원님, 백대현 부장판사가 재판 진행 과정에서는 지기현 부장판사랑 좀 비교가 많이 됐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백대현 부장판사는 굉장히 단호한 모습을 많이 보여주셨고 지기현 재판장 같은 경우에는 피고인 측의 어떤 이 요청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많이 받아주는 그래서 굉장히 너무 재판을 유연하게 진행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그 비판의 목소리들도 있었는데 그 뭐 재판장들의 어떤 재판 소송 지위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본인의 재량권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뭐를 얘기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특이한 거는 저는 윤석열 피고인이 지난 내란 우두머리 재판의 결심 과정에서 예. 굉장히 여유 있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웃기도 하고 그런데 오늘 이 선거 공판에서는 상당히 긴장한 모습도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거기에 얼굴 표정은 점점 굳어져 갔고 또 마지막에는 좀 불구슬의 얼굴이 좀 상기된 그런 모습까지 보이면서 본인에게 이렇게 5년형이지만 예. 이것도 본인이 생각할 때는 완전 무죄를 받아야 정상인데 중형이 선고되었다. 또 예상치 못했다라는 그런 표정을 보였던 것도 상당히 좀 대비되는 부분이 있고요. 앞으로 이 과정 속에서 지금 지기현 부장판사가 진행하고 있는 2월 19일 날로 예정되어 있는 내란 우두머리 재판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오늘의 이 재판과 크게 이 결과가 상이한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윤석열 피고에게는 다음 재판도 상당히 어려운 환경 속에서 재판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앞서 밝힌 대로 다음 주 초중반쯤에 항소장을 내겠다라고 했는데 송영훈 의원님, 그럼 2심부터는 내란 전담 재판부가 맡게 되겠네요? 법률에 따라서 구성이 된다면 예. 그렇게 되겠죠. 그리고 만약에 그 전담 재판부로 배당이 되게 되면은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들은 아마 위헌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재판부 구성 과정에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핵심인 무작위성이 깨졌다 이렇게 주장을 하겠죠. 그러면 이제 앞으로 진행은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해당 재판부가 위헌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받아들이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하면서 해당 형사재판은 절차가 정지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윤 전 대통령이 중간에 석방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절차가 중단되는 것이니까요. 다른 한편으로 이제 법원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해당 형사재판은 그대로 진행이 됩니다만은 그 경우에는 이제 재판의 진행 계속 여부와는 별개로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들은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통해서 이 내란 전담 재판부법의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해당 재판부가 이것이 어쨌든 무작위성이 깨지는 측면이 있고 이미 기소되어서 존재하고 있는 사건에 관해서 항소심 재판부 배당 방법을 바꾼 것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필요하다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을 하고 나아가서 제청을 인용하기까지 할 것인가, 혹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변호인들이 별도로 헌재에 가져갈 일이고 절차를 정지할 것까지는 아니라고 볼 것인가, 여기에 달려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그리고요, 지난 사형 구형, 내란 1심 사형이 구형됐을 때 국민의힘은 대변인이 공식적인 논평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체포 방해 사건 1심 선고가 나왔는데 지금까지 역시 국민의힘에서는 별다른 논평이 나오지 않고 있고요. 또 박성훈 대변인이 특별한 입장이 없다 이렇게 언론에 밝혔다고 합니다. 김민영 의원님, 구형 때는 뭐 그렇다 치고 선고인데 그래도 한때 자신의 당에서 배출한 대통령인데 입장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비판도 나올 만하거든요. 네, 그 박수석 대변인께서 앞으로 향후에도 윤 전 대통령 관련된 재판에서는 입장을 낼 계획이 없다라는 얘기까지 추가로 덧붙였는데요. 저는 그래도 입장을 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탈당을 하셨지만 우리 당에서 배출한 대통령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 입장을 밝히고 국민께 사죄드리는 게 공당으로서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입장을 내는 게 쉽지는 않고 국민께 명구스러운 일이긴 하지만 공당이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 저희가 국민에게 계속 유권자분들에게 표를 원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입장에서 충분히 입장을 내고 국민께 사죄할 일이 있으면 충분히 사과를 하는 것이 어찌 보면 저희가 당연히 지켜나가야 될 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계속 침묵하거나 묵인하는 것이 국민들 눈에는 오히려 더 엄한 해초리를 들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국민의힘에서 고통스럽더라도,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입장이 난처할지라도 충분히 입장을 내는 전향적인 모습을 보여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민주당에서는 헌법 파괴 범죄조차 이토록 관대하게 처벌한다면 앞으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무엇으로 지켜낼 수 있겠느냐라고 다소 비판적인 논평이 나왔습니다. 다만 국민의힘에서는 자신의 당에서 배출한 대통령에 대한 오늘 1심 선고가 나왔는데 입장을 밝힐 계획이 없다. 이게 현재까지 정리 상황입니다. 조현삼 의원님, 의원들도 나경원 의원 뭐 당시 아침에 이렇게 스크럼 짜고 체포를 막아섰고 기자회견도 하고 했잖아요. 그런데도 뭐 개별적으로도 입장이 잘 안 나오는 거는 국민들이 보기에는 좀 의아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지도 않고 납득할 수도 없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당시에 그 체포영장을 집행을 저지한 것은 사실 경호처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40여 명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관저 농성에 참여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적어도 그 관저 농성에 참여한 국회의원들만이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한 사과의 입장을 밝혀야지만이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그러한 모습이 아닌가 싶은데 여전히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국민의힘이 여전히 윤 어게인 당으로서의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모습에서 굉장히 한탄스럽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게다가 윤 전 대통령의 아주 일부긴 하지만 일부 주변 인물 중에서 벌써 사면이라는 단어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서정욱 변호사는 한 언론 인터뷰에서 몇 년 지나면 여론 바뀌어서 사면이 될 것이다라는 취지로 발언을 했고요. 다만 강득구 민주당 최고위원은 적어도 50년 후에나 가능하다라고 하면서 사실상 비판적으로 또 이를 반박했습니다. 김진욱 의원님, 사면 이야기는 이거 저희가 질문을 드려야 될까 싶을 정도로 뭐 너무 이른 거 아닙니까? 너무 이런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완전히 연목구호 아닙니까? 이런 지금 1심 선고가 제대로 나오지도 않은 상황에서 벌써부터 사면을 얘기한다? 사면을 얘기한다라는 것 자체가 지금 윤석열 피고인의 내란 혐의에 대해서 인정한다는 뜻 아닙니까?
그렇다면 먼저 그 12.3 비상계엄 내란 사태에 대해서 반성하고 사과하고 그런 진솔한 개전에 정해 있는 모습을 보여야 이 그 뭐 사면 얘기도 나올 수 있는 것이지 예. 지금 대법원의 판단도 나오지 않은 이런 상황들 속에서 너무나 이른 얘기다라는 얘기 말씀드리고요. 솔직히 그 지금 역대 대통령들이 이런 뭐 내란은 아니었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들에 대한 사면이 있었던 것, 국민 통합을 명분으로 해서 있어 왔는데 지금 윤석열 피고인이 전직 대통령으로서 국민 통합을 위해 앞장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국민을 분열시키기 위해 앞장섰고 헌법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데 선봉에 섰던 사람이라면 그 부분에 대한 진솔한 반성이 없는 한 그 어떤 것도 용서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아직 내란 우두머리 혐의 본류인 1심 선고가 나오지도 않은 상황입니다. 다음 달 19일에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1심 선고가 예정돼 있습니다. 오늘 복잡하고 좀 머리 아플 수도 있는 사안인데 네 분의 해설위원님 덕분에 잘 이해가 된 것 같습니다. 오늘 토론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금요일 맞수 토론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윤희석 전 국민의힘 선임 대변인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첫 번째 주제는 백다 앵커의 브리핑으로 먼저 보시겠습니다. 통일교와 공천헌금 특검을 주장하며 단식 이틀째에 돌입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그런데 농성장에 예상치 못한 인물이 찾아왔습니다. 저도 5일 단식을 해봤거든요. 혼자 너무 진짜 희생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픕니다. 아이고, 아닙니다. 우리 위원장님도 이렇게 강하게 싸워주셨는데 뭐라도 할 수 있는 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연대 중인 개혁신당까지 야권 인사들이 잇따라 장 대표를 찾았지만 때 아닌 단식 투쟁에 왜 지금이냐는 물음표가 따라붙는 상황. 단식 투쟁 이야기를 들은 게 벌써 근 한 달이 가까워지고 있거든요. 네. 장동혁 대표가 이런 징계 국면을 생각한 것도 아니고 시기가 공교롭게 일치하게 된 것. 당 안팎 리더십 위기에 승부수를 던진 장 대표. 과연 단식 카드는 어떤 결과로 이어질까요? 예, 국민의힘 상황을 분석해 보기 전에 오늘 오후 2시에 있었던 윤 전 대통령 체포방해 사건 1심 선고 두 분께도 한번 평가를 여쭈겠습니다. 어떤 부분에 좀 의미를 두세요? 일단 판결문을 쭉 들어보니까 예. 뭐 반성을 안 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리고 비판받아 마땅하다. 그리고 뭐 죄질이 안 좋고 중대 범죄이다라고 해서 저는 중형의 선고되겠거니라고 기대를 했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갑자기 초범이라는 이유로 뭐 구형이 10년인데 5년형에 그쳤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실망스럽고 항소심을 통해서 좀 올바르게 바로 잡아야 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 들었습니다. 예. 일단 오늘 재판은 가장 중점적으로 봐야 될 것이 비상계엄이 적법했냐 안 했냐 그 부분에 대한 가장 최초의 법원 판단이 나오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 점은 좀 중점적으로 봤었습니다. 결론은 불법이다 이런 결론이 나와서 그렇게 되면은 윤 전 대통령이 행했던 행위에 대해서 결국 정당성이 상실되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있을 내란 우두머리 재판에서도 그와 연관된 판결이 나올 수밖에 없겠다. 예. 그것을 확인하는 재판이었다는 의미를 갖게 되겠죠. 예. 공수처의 수사가 위법하다. 공수처는 내란 사건 수사할 권한이 없다라고 주장을 해왔잖아요. 윤 전 대통령 측이. 근데 그거부터 깨졌으니까 어떻게 보면 방어 논리가 무너졌다라고 봐도 될까요? 그렇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주장한 게 하나도 안 받아들여졌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계엄 선포 과정에서 이제 불법성도 있겠지만은 그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서 저항하는 과정에서 뭐 경호처 직원들을 사병처럼 활용했다든지 이런 부분에 더해서 그 당시에 체포영장 집행을 막으려고 했었던 저희 당 의원들의 당시의 행동들도
이제 다시 평가가 되는 상황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당에도 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당시 의원들 한 40여 명이 카메라 앞에 서서 한남동 관저 앞에서요. 불법 집행을 막으러 왔다 이렇게 다 사진이 남아 있잖아요. 근데 오늘 막는 게 불법이다라고 판단이 나왔으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백대현 판사가 뭐 어떤 좀 사소한 부분이라고 할까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무죄를 선고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허위 공보 같은 경우에는 예. 뭐 대통령의 입장을 전달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 진실 거짓에 대해서는 판단을 좀 안 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 빼놓고 우리 윤희석 대변인께서 말씀하셨지만 오늘 그 판단으로 인해서 저는 국민의힘에서 최소한도로 사죄하는 그런 메시지가 나와야 된다. 예. 그런데 제가 방금 오는 길에 국민의힘 박성훈 대변인의 메시지를 들어보니 유감이다라는 정도로 끝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제대로 된 사과가 없다고 하면 역시 아직도 윤 어게인과 절연하지 못했구나라고 국민들이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국민의힘에서 오늘 선거에 관한 공식적인 논평은 안 나올 것 같은데 혹시 나오면 속보로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어제 단식을 갑자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갑자기라고 붙인 건 뭐 저만의 판단이 아니라 많은 언론에서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통일교와 공천원금 특검을 받아들여라라고 민주당이 촉구하기 위함인데 다른 해석도 나오고 있잖아요. 그 방금 전 김재원 의원 관련한 영상에서도 김재원 의원이 밝혔지만 공교롭게도 한동훈 전 대표에 관련한 그 제명권 이 이슈가 터진 것과 거의 동시에 단식이 시작돼서 혹시나 그것과 연관돼서 즉 제명 처리 또는 제명을 처리해야 되는 과정에 있어서의 어떤 관심도를 좀 분산시키기 위해서 좀 더 수월하게 뭔가 일을 하기 위해서 단식으로 가리려는 거 아니냐 그런 해석이 언론에서 또 많은 국민들께서 제기하는 것은 사실인데요. 저는 단식이라는 이 수단을 굳이 썼다는 면에서 장도혁 대표가 갖고 있는 그 진정성은 그래도 어느 정도 인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교롭게도 시점이 그렇게 됐을 것이고 사실 뭐 단식이라든지 이런 방법에 대한 어떤 얘기들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김 전 최고가 말씀하신 것처럼 한 달 전쯤부터 이제 그런 얘기가 좀 있었다는 거 저도 이제 접했기 때문에 우연히 그 시기가 겹쳤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정성 동의하십니까? 전혀 동의할 수가 없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현실적인 건 결과만 보더라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형이 사형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그게 이제 늦은 밤에 나왔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날 뉴스가 어떻게 도배되겠습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 사형이고 거기에 대한 국민의힘의 어떤 책임감에 대한 어떤 비판이 쏟아져야 돼요. 그런데 갑자기 연이어서 새벽에 한동훈 전 대표를 제명을 했어요. 그렇게까지 한밤중에 할 일입니까? 그리고 그 다음 날 오전에 해도 될 일인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시간을 맞췄다는 거는 그리고 또 실제로 윤석열 전 대통령 사형 구형보다 한동훈 전 대표를 한밤에 제명한 게 그 다음날 완전히 뉴스로 도배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내에서 이게 그렇게까지 할 일이냐라는 현역 의원들과 많은 분들의 비판이 거세지니까 또 이것을 잠재우기 위해서 저는 단식이라는 극단의 카드를 꺼낸 것이 아닌가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고 요즘 국민들이 정치 고관여층입니다. 조금만 살펴보면 다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단식이라는 건 야당 대표로서 최후의 카드로 꺼내야 되는 건데 이 진정성 자체가 실제로는 뭐 2차 특검을 반대한다거나 통일교, 뭐 공천헌금 특검 이런 것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국민들이 알고 있는데 이 진정성이 느껴지겠습니까? 아니 반탄파로 알려진 윤상현 의원도 장동혁 대표의 리더십에 의문을 제기하는 그런 의총 목소리를 냈죠. 뭐 갈등을 제명, 단죄로 몰아가는 것은 리더십이 아니다 이렇게 비판적으로 말을 공개적으로 했고요. 조경태 의원도 윤 전 대통령 비판 결론적으로 한동훈 전 대표가 잘한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런 목소리가 한창 터진 날 점심 때 단식에 들어가서 그러다 보니까 그냥 저렇게 논리적으로 봤을 때 글쎄요 그렇게 해석하는 게 그러니까 진정성을 어떻게 보면 오해하는 게 무게가 실리지 않나 싶거든요. 그건 이제 앞으로를 좀 봐야 되겠죠. 이제 단식을 시작을 했고 오늘 이틀 됐고 계속 요구사항이 관철될 때까지 하겠다는 거니까
그 과정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단식이라는 것이 사실은 출구 전략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예. 요구한 것이 받아들여져야 그게 되는 것인데 지금 상황에서 민주당이 장도혁 대표의 요구를 받아들여지는 과정을 통해서 단식이 끝나기는 어려워 보인단 말이죠. 그러면 어쨌든 단식을 계속할 수는 없으니까 어떤 시점이 되면 그만두거나 예. 뭔가 입장 변화를 통해서 그만둘 수 있는 상황을 만들 수밖에 없는데 그 과정에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동훈 전 대표 제명 관련한 어떤 리더십에 관련한 비판 예. 이런 것을 어떻게 또 처리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어제의 단식 시작에 대한 해석이 바뀔 수는 있겠습니다. 예. 그 말씀은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에서는 장동혁 대표가 요구하는 저 공천원금 특검 등을 받을 생각이 전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저 단식은 어떻게 끝나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왜 저런 무리한 카드를 꺼냈느냐라고 생각하면 한동훈 전 대표 제명에 따른 당내 비판이 거세지니까 일단 뭐라도 꺼내든 거예요. 예. 그런데 저는 사실 그 윤상현 의원이라든지 국민의힘의 현역 의원들 중에서 이제 와서 그 한동훈 전 대표 제명한 거 잘못됐다, 장동혁 대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저는 좀 우스워요. 그러니까 웰빙정당 소리 듣는 거예요. 아니 그런 말 하려면 제명되기 전에 해야죠. 그리고 이왕 나서서 반대 목소리 낼 거면 저희 민주당 같잖아요. 당대표 사퇴하라 그래요. 그런데 가서 수위를 낮춰주라. 뭐 그 수위를 뭐 어떻게 낮춥니까? 뭐 제명 말고 뭐 당원권 정지합니까? 그럼 당원권 정지는 뭐 1년 하는 겁니까? 3년 하는 겁니까? 기준은 뭡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국민의힘의 현역 의원들도 이제 와서 좀 뒷북 치는 것 같다. 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예. 이거 약간 격가질 수 있는데요. 오늘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이 장동혁 대표의 단식장을 찾아서 일종의 위로를 하러 왔습니다. 지금 장면 보여드리고 있는데 요건 당에 도움이 됩니까?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이 예. 저 현장을 찾은 뭐 이유는 이해를 하겠는데 예. 저것이 저렇게 이제 공개가 되면 여러 가지 해석을 낳잖아요. 본인이 이제 이재명 정권과 싸운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정치를 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확실하게 하는 것이고 그 대상이 어느 정도 공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당대표다.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될 걸로 보여요. 예. 저는 저 장면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저분이 어디든 뭐 출마를 하겠구나라고 생각하신 건 당연하다고 보는데 그렇게 되면은 장도혁 대표 단식에 부각돼야 하는데 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진숙 전 위원장으로 관심이 옮겨가잖아요. 예. 당 전체로 볼 때는 장도혁 대표의 단식에 대해서 조금 더 국민들께 이게 호소해야 되는 그런 상황을 조금 흐트러뜨리게 하는 그런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서 글쎄요. 저는 그렇게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예, 점잖게 말씀하셨는데 한마디로 지방선거 공천 노린 행보다.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근데 사실 예. 저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이 저렇게 방문하잖아요. 예. 저희 민주당과 많은 지지자 국민들은 전한계 씨가 생각날 거예요. 아. 전한계 씨가 이진숙 선배님이라고 하면서 뭐 단체장 시켜줘야 된다라고 막 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국민의힘에게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그런 행보라고 봅니다. 예.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단식이 목리라고 비판했습니다. 지금 보시면 목리 부리는 단식쇼라고 그리고 윤 전 대통령 사형 구형에는 말도 반성도 없이 그냥 밥을 굶고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2018년에 드루킹 특검 관철시키기 위해서 당시는 이제 제가 기억에는 5월로 기억합니다. 야외에서 하고 폭행 사건도 있고 뭐 그랬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학습 효과일까요? 오늘 장도혁 대표의 그러니까 단식을 통해서 뭔가 그 표현이 좀 그렇지만 성공한 정치적으로 성공한 대표적인 예로 2018년 당시에 그 드루킹 특검을 끌어낸 김성태 당시 원내대표의 단식이 있었죠. 그때는 그분이 여러 가지 명분도 있었고요. 그 상황이 그 단식을 해서 뭔가 얻을 수 있는 그런 어떤 분위기로 갔었다는 점이 있었는데 어제부터 시작된 이 장도혁 대표의 단식이 너무나 갑작스럽게 이루어져서 분위기가 무르익지 않은 상태에서의 단식이 어떤 효과를 낳을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남습니다. 단식이라는 어떤 이 수단을 썼다는 점에서 그 절박함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달할 수는 있겠는데 중요한 건 그것을 느끼는 국민들이
그것을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겠느냐 그런 상황을 걱정하는 분들이 많고 그래서 방금 전에도 뭐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이 방문했다든지 이런 뉴스들이 더 부각되는 상황이 장도혁 대표의 단식에 대한 일반의 의구심을 좀 증폭시키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한동훈 전 대표의 당원 게시판 논란 관련해서 제명 조치가 됐고 그 다음 날 단식이 이어지고 해서 지금 단식으로 뭔가 이슈가 좀 옮겨갔는데 바로 전날인 그 제명 의결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면 결국에는 지금 한동훈 전 대표가 뭔가 제명 결정의 피해자처럼 언론에 비치고 있는데 이것도 잘못된 거다. 한동훈 전 대표도 사과하고 또 밝혀야 될 건 밝혀야 한다. 이런 목소리도 있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한동훈 전 대표도 인정했잖아요. 예. 본인의 가족들이 쓴 것 같다. 근데 이제 한동훈 전 대표께서는 아직 이제 정치인으로서의 완벽한 어떤 그런 인지 능력이 조금 아직 익혀지진 않은 것 같아요. 아직 법조인이 남아있는. 예. 왜냐하면 그러니까 저라면 만약에 알았다. 그러니까 가족들이 쓴 그 시점을 알았으면 바로 그때 아니면 멀지 않은 시점에 우리 가족들이 여차저차해서 이렇게 했으니까 죄송하다라고 했으면 이렇게까지 일이 커질 일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법조인이다 보니까 자꾸 법적으로 이건 유죄, 이건 무죄 뭐 이런 식으로 일을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또 상대방의 주장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오류가 있으면 또 그 오류에 대해서 지적을 하다 보니까 옆에서 삼자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게 좀 진흙탕 싸움처럼 보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둘 다 싫은 거예요. 그러면 한동훈 전 대표에게도 어쨌든 현실에서는 득될 게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한동훈 전 대표가 이것을 좀 정치적으로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윤석 의원께는 이렇게 질문 드려볼게요.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페이스북에 이렇게 해결책을 일종의 제시했어요. 한동훈 전 대표가 IP 주소를 입증하면 이 혼란 바로 정리가 된다. 그러니까 한 전 대표가 주장하고 있는 본인이 글을 쓰지 않았다 등등의 그런 것도 국민들이 납득을 하게 하려면 뭐 사무실이든 집이든 IP 주소를 다 뭐 국민의힘 쪽에 넘겨서 검증을 받아봐 뭐 이런 제안을 한 거거든요. 지금 그럴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당무감사위원장인 이호선 씨가 본인 개인 블로그에다가 자료를 올렸는데 IP 2개가 공유됐다고 주소를 올리긴 했어요. 근데 그 주소가 12자리짜리는 7개를 가렸고 11자리짜리도 7개를 가렸어요. 그러니까 전체 주소가 안 나오면 이게 유동 IP인지 고정 IP인지 통신사 IP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통신사 IP랑 계속 바뀌어요. 그럼 뭘 가지고 이걸 대조를 하라는 얘기냐 이런 상황이 되고 동명인 한동훈이라는 사람도 IP를 공유한다고 했잖아요. 동명인 한동훈은 누군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걸 어떻게 증명을 하나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엽적인 부분으로 자꾸 들어가서 이거 입증해봐. 입증 못하면 인정하는 거 아니야라는 구도로 몰고 가는 그 의도에 대해서 대단히 저는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방금 말씀하신 거 제가 좀 강하게 반박을 해야 되는데 한동훈 대표가 가족이 쓴 걸 인정했다. 이렇게만 말씀하시면 정말 가족이 뭘 썼는데 그 내용이 굉장히 입에 담을 수 없는 뭐 욕설을 뭐 가지고 있다거나 뭐 이렇게 들려요. 그렇지가 않아요. 앞에 잘 말씀해 주셔야죠. 신문사 뭐 칼럼이라든지 사설 URL을 한 게 250개, 단순 격려글이 200개, 나머지 900개 중에 한 450개는 또 자기의 의견 이 정도 올렸단 말입니다. 문제될 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당에서 주장하는 것은 뭐 이상한 표현들 쓰는 거, 뭐 김건희 씨나 누구를 향해서 현역 정치인들을 향해서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을 포함한 내용을 쓴 글이 마치 동명인 한동훈이 진짜 한동훈처럼 둔갑시킨 가운데 가족이 쓴 것처럼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법적인 이야기하고 다른 얘기예요. 사실관계인데 마치 한동훈 전 대표의 가족이 그런 것을 썼고 이것을 인정을 안 하면서 뭔가 트집 잡고 있다 이런 식으로 몰고 가시면 대단히 부적절하죠. 근데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니 제가 그냥 삼자적인 입장에서 지금 국민의힘에서 다투고 있는 이 한동훈 전 대표와 관련된 당원 게시판의 논란의 본질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중요한 거는 저는 어떤 의견이 다르냐면 한동훈 전 대표의 가족이 사설을 올렸건 칼럼을 올렸건 더한 욕설을 올렸건 저는 그걸 가지고 잘못됐다고 비판하면 안 된다고 봐요. 문제는 뭐냐면 내 아이디 가지고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의 가족 중에 한 명이 다른 가족의 아이디를 빌려가지고 글을 썼다고 하면 한 개를 썼든 두 개를 썼든 고운 말을 썼든 바른 말을 썼든 나쁜 말을 썼든 간에 그건 잘못된 거예요. 하지만 자기 아이디 가지고 본인 가족들이 다 둘러앉아서 각자 아이디 가지고 썼다면
밤이든 낮이든 하나든 만 개든 더한 욕이라도 저는 그거 가지고 비판하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본질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게 사실적인 내용에 대해서도 이게 엇갈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정치적으로 풀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던 이유가 이런 복잡한 설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면 아까 유희석 대변인 말씀대로라면 지금 한동훈 전 대표는 이 당원 게시판 논란 관련해서 유감을 표명하거나 사과해야 할 이유가 없는 건가요? 그 사과라는 말 속에 굉장히 많은 게 들어있잖아요. 예. 사과의 대상을 구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당원 게시판에 가족이 뭔가 보도 내용이라든지 뭐 격려글을 쓰고 뭐 여러 개 글을 썼다는 것에 대해서 예. 여러 개라고 해봤자 하루에 한 2, 3천 개 올라가는 글 중에 평균 내면 하루에 3개 올린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할 부분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당대표를 지낸 분 입장에서 본인의 어찌되었건 가족과 관련한 일이 뭐 5인이 됐건 일부러 그랬던 간에 이렇게 커졌잖아요. 예. 그리고 1년 이상 이렇게 진행돼 왔잖아요. 그래서 당의 혼란을 초래한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거기에 대한 어떤 당원이나 국민들이 불편해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이미 여러 방송을 통해서 그런 본인의 생각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그냥 통칭, 그냥 사과해라고 하니까 뭘 사과를 해야 되느냐는 점에 대해서 저희가 구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 이슈 넘어가기 전에 요거 하나만 짚을게요. 그러면 한동훈 전 대표의 선택지가 뭔가 언론에서 많은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픽으로 보여드릴게요. 한 3가지로 정리가 됐는데 지방선거 이후에 당 지도부가 바뀌어서 최고위 의결을 통해서 다시 복당한다. 두 번째, 6월 3일 지방선거 때 같이 치러질 국회의원 빈자리에 무소속으로 들어간다. 세 번째는 아예 신당을 창당해서 분리한다. 너무 앞선 예측일 수도 있습니다. 두 분께 들어볼게요. 먼저 상대당에서 분석해 주시죠. 저는 그 셋 다 가능성도 없고 예. 한동훈 전 대표가 저 선택지는 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한동훈 전 대표의 측근이라면 그냥 내리는 비 맞고 그냥 자숙하면서 저는 기다리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언젠가는 그리고 그 시간이 언젠가도 아니고 그리 길지도 않을 것 같아요. 지금 당권파가 잘못되면 국민의힘의 당원과 지지자들은 또 한동훈이 어디에 있나 바라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냥 그래서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된다는 것이 그냥 이번 당원 게시판 관련해서 억울한 점이 있겠지만 그냥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지금 잘못하고 당에서 내린 징계 결정을 수용할 테니 이 당원 게시판 문제는 이걸로 끝냅시다 예. 하고 저는 자숙하는 모습 보이면 한동훈 전 대표에게 기회가 온다고 봅니다. 그런데 뭐 창당을 하고 출마하고 근데 출마해서 떨어지면 어떡할 거예요? 창당했는데 누가 안 오면 어떡할 거예요? 지방선거 후에 복권 안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냥 쏟아지는 비 맞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 듭니다. 측근이라면 이렇게 제안하시겠다. 진짜 측근이 말씀해 주시죠. 근데 저 질문은 성립이 안 돼요. 예. 지금 한 전 대표에 대한 제명 결정이 효력을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어제 의총 이후로 저는 많은 상황이 바뀌었다고 생각해요. 어제 최고위에서 그냥 의결이 됐으면 효력이 발생을 했을 텐데 안 했죠. 열을 밀었습니다. 그리고 의총이 있었고 윤상현 의원 등 많은 분들이 이 결정이 잘못됐다고 성토를 했어요. 그럼 그 상황에서 자 열흘 이제 한 8일 남았겠죠. 8일 이후에 장동혁 대표 장동혁 지도부가 의결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의결할 수 있겠느냐를 먼저 물어야 되는 것이 상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바뀌었기 때문에. 그럼 이제 의결이 됐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것은 그때 가서 또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다만 한동훈 전 대표는 단 한 번도 당을 나가겠다는 얘기를 한 적은 없고 당에 대한 애정이 누구보다도 깊다. 이 말씀은 꼭 전하고 싶습니다. 예. 만약 의결이 되는 상황이 있으면 다시 저 그래픽을 재활용해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토론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보여주세요. 청와대 참모진 선거 출마설 솔솔입니다. 우선 오늘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여야 정당 지도부를 초대해서요 오찬을 가졌습니다. 제1야당 국민의힘 지도부는 한가한 오찬쇼다라면서 불참했습니다. 당적을 가지고 있기는 해도 전 국민을 대표해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파란색이기 위해서 반드시 노력해서는 안 된다. 그럼 빨간색이 소소하지 않겠어요? 빨간색이 안 보이는데 오늘?
오렌지 오렌지. 그래서 오렌지색도 섭섭하지 않게 소위 국민 통합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 입장이 다양하긴 하지만 우리 야당 대표 여러분께서도 많이 배려해 주시고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오늘 저렇게 오찬이 있었는데 국민의힘은 불참했고요. 장동혁 대표는 국회 로텐도홀에서 단식 투쟁을 하고 있죠. 송원석 원내대표가 이 대통령에게 여야 단독 영수회담을 제안했습니다. 저는 송원석 원내대표가 단독 영수회담 이렇게 제안한 거 잘못했다고 봐요. 예. 아니 저런 제안을 하실 거면 오늘 그 여야 만난 자리에 오셔가지고 면전에 대고 말씀하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 밖에서 오시지도 않고 저렇게 한가한 오찬이다라고 비판을 하시면서 또 단독으로 영수회담 하자라고 하는 것은 저는 국민들이 보셨을 때 저거 대통령이 그래도 야당 생각해가지고 협치의 손길을 내밀고 있고 또 최근에 중국에 이어 일본까지 이 정상회담을 했잖아요. 나름대로 성과가 있었어요. 지금 현재 국민들이 보기에 이재명 대통령 가장 잘하는 부분이 외교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당연히 그 대통령의 여야 지도부 모셔놓고 성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는 당연하고 칭찬받을 일이거든요. 만약에 안 하면 또 안 한다고 뭐라 할 겁니다. 그런데 와야 될 자리에는 안 오고 또 나중에 뒤에 가서 다른 곳에서 따로 만나자라고 하는 것은 저는 다른 야당을 봤을 때도 좀 무시하는 행위다. 잘못된 것이다. 그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예,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여야 영수회담 제안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다른 야당을 무시하자는 뜻은 아니에요. 그래도 제1야당의 대표니까 1대1로 대통령과 만나야 한다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실 겁니다. 윤 전 대통령 재임 시에도 민주당에서 줄기차게 요구했던 게 1대1로 만나게 해달라는 거 아니었어요. 그 효용성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실 테니까 지금 여러 가지 상황, 당대표가 단식을 하고 있고 저희 당 상황 어려운 상황이어서 여러 정당 대표들까지 모인 이 자리에 못 간 것은 유감일 수는 있어도 만남 제의를 한 것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폄훼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 대통령이 그런데 이런 만남에 되게 적극적이잖아요. 그럼 전격적으로 성사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저는 또 이재명 대통령께서 만나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대통령이 아까 CG에서도 봤지만 뭐 국민 전체의 대통령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국민의힘이 어쨌든 제일 야당이고 뭐 어떤 의지에 맞춰서 대통령께 드릴 말씀이 있다고 하면 저는 대통령으로서는 언제든지 만나려고 하는 의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저번 같은 경우도 따로 그 전체 만남이 있는 다음에 따로 또 독대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드리는 말씀이 굳이 밖에서 저렇게 비판적으로 얘기 안 하셔도 그냥 사전에 우리 뭐 전체 여야 대표들 만난 다음에 좀 시간 좀 내주시라. 그러면 대통령 웃으면서 흔쾌히 만나실 분인데 꼭 저렇게 얼굴을 붉히면서 했어야 됐을까 그런 아쉬움이 있는 겁니다. 영수회담이 되려면 일단은 단식이 끝나야겠네요. 일단 그게 선결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무리일 수는 있겠지만 대통령께서 뭐 단식하는 현장에 오실 수도 있는 거니까 뭐 그런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이 대통령도 당대표 시절에 단식을 해봤으니 조언을 해줄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아무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청와대 일기 참모진이 소폭 개편될 가능성이 언론을 통해서 속속 기사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상호 정무수석은 강원지사 출마 의사를 밝힌 상태이기 때문에 그럼 정무수석 누가 후임자가 될까? 그런데 저희 월요일에 출연하기도 하는 홍익표 전 민주당 원내대표가 유력하다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리고 김병욱 정무비서관도 또 김남준 대변인도 지방선거에 출마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좀 청와대 참모라는 게 첫 지방선거에는 굉장히 큰 장점으로 발휘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물론 청와대 일기 참모진이 지방선거 출마하면 어떤 장점이 있냐면 어쨌든 지금 단체장에 나서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 거잖아요. 그러면 단체장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한 게 예산 확보입니다. 그리고 중앙정부의 지원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여당이기 때문에 또 대통령실과의 소통이 원활하다고 하면 아무래도 다른 단체장들보다는 조금 경쟁력이 있을까라고 국민들이 평가를 또 해주실 거고 지방선거는 사실 대통령의 지지율이 정당 지지율보다 더 중요하다고 많이들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면 대통령의 스텝이었기 때문에 대통령의 인기를 함께 얻고 가는 그런 유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조금
그 격전지라든지 또 저희 민주당으로서는 조금 어려운 헌지라고 분석되는 곳에는 적극적으로 또 청와대에서 무게감 있는 인사들이 출마하는 것은 저는 전략적으로 봤을 때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김용범 정책실장은 불출마할 거다 이런 언론 보도 나오고 있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상대당에서? 일단은 여당의 이점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구도죠. 예. 지난 22년에도 대선 직후에 벌어진 지방선거에 그 대선의 승리 그 기운을 얻고 저희가 많이 지방선거에서 큰 승리를 거뒀죠.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지금 이 지방선거가 구도상으로는 민주당에 상당히 유리할 수 있고 예. 또 출마할 수 있는 자원도 넉넉한 상황이어서 저희 입장에서 더 준비를 잘해야 하는데 지금 상황이 좀 어렵습니다. 예, 당 자체만으로도 어려운데 또 강력한 주자들이 또 청와대에서 옮겨오면 상당히 위협적일 수 있다 이렇게 보고 계시군요. 오늘 21일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을 한다고 하니까 이 부분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두 분과의 마수 토론은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Here for your trip? 호텔에서 말이야. 누군가는 첫 관객이 생겼대. 나는 어떤 방을 만나게 될까? 어디라도 걱정 없이 트립. 호텔 최저가 보장제 24시 고객센터. 호텔 예약도 트립닷컴. 너 기름 너무 먹는 거 아니냐? 어쩔 건데? 기름 먹는 엔진대 불스 원샷으로 잡는다. 연비의 샷, 불스 원샷. Here for your trip? 호텔에서 말이야. 누군가는 런웨이를 걸었대. 나는 어떤 방을 만나게 될까? 어디라도 걱정 없이 트립. 호텔 최저가 보장제 24시 고객센터. 호텔 예약도 트립닷컴. 수사권이 없는 기관에 영장이 발부되고 또 영장 심사권이 없는 법원이 체포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는 것을 보면서 그리고 수사기관이 거짓 공문서를 발부해서 국민들을 기만하는 이런 불법이 자행되고 무효인 영장에 의해서 절차를 강압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보고 정말 개탄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딱 1년 하고도 하루 전 관저에서 체포된 직후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공개한 영상 메시지 한 대목입니다. 급히 촬영된 걸로 보이는 이 3분짜리 영상에서 그는 수사기관이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며 불법이란 말을 주문처럼 외웠습니다. 유혈 사태를 막기 위해 마치 관용을 베풀듯 체포에 응하는 것이냐 포장했습니다. 오늘 재판부는 불법이라는 그의 말을 그에게 다시 돌려주었습니다. 공수처의 내란 수사, 서부지법 영장 청구와 발부, 그리고 체포영장 집행 모두 적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정당한 법 집행을 막기 위해 경호처를 동원하고 물리력을 행사했던 바로 그 행위가 진짜 불법이었다고 판시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태도에 대해서도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납득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는다. 결국 그가 1년 전 되뇌인 불법이라는 주문은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한 방패막일 뿐이었다는 게 명확해졌습니다. 오늘 한 컷이었습니다. Here for your trip? 호텔에서 말이야. 누군가는 인생 추억을 만들었대. 나는 어떤 방을 만나게 될까? 어디라도 걱정 없이 트립. 호텔 최저가 보장제 24시 고객센터. 호텔 예약도 트립닷컴. 하나의 강력한 듀오, 하나의 세럼으로 매끄러워지는 피부와 되살아나는 생기, 하나의 에멀전으로 정돈된 아름다운 피부결. 누메홍 두 샤넬 세라민 에멀전 듀오. 아, 인사돌 저도 먹죠. 잇몸 좋을 땐 불편했는데 좋아졌어요. 잇몸 속부터 힘이 생기는 것 같아요. 꾸준히 먹으면 정말 편해져요. 인사돌 스위스 풋모커가 획득. 인사돌은 정말 달라요. Here for your trip? 호텔에서 말이야. 누군가는 프로포즈를 주고받았대. 나는 어떤 방을 만나게 될까? 어디라도 걱정 없이 트립. 호텔 최저가 보장제 24시 고객센터. 호텔 예약도 트립닷컴.
바로 이어지는 JTBC 뉴스룸 예고해드립니다. 법원이 유죄로 판단한 체포영장 집행 방해. 1년 전 어떤 일이 있었는지 JTBC가 입수한 경호처 대응 문건과 당시 상황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이가혁 라이브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오후 5시에 뵙겠습니다. 일하가족 여러분 고맙습니다.